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3%대로 내려온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는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의 변화들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여러 번 동결을 했죠. 그런데 가상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픽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코픽스의 추이들이 이제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있는데 마침 지금 떨어진 부분들이 얼만큼 떨어졌느냐. 지금 우리가 예전에 40조 이상을 풀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환을 할 경우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4%대였습니다. 근데 4%인데 지금 현재 일반 주담대가 3%대로 내려온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의 방향이 같이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기준금리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은 가상금리가 좀 줄어드는 양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거는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2월 26일이면 언제죠?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요. 또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 오히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낮아졌고 코픽스 추이가 좀 낮아졌으니까 하지만 2월 26일 또 쪼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번 주에는 또 발빠르게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12월까지 중도 상환 추이를 냈지만 1월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이렇게 대환을 하고 하는 이유는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신생아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7조밖에 풀리지 않았고 특정 계층한테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해서 주변의 거래들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양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보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매매가는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여건들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량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을 해서 저가의 주택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왜냐하면 집값이 조금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큰 아파트를 갈아타기가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면서 대출을 조금 적게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지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리, 그 다음에 상품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좀 결합해서 바라본다고 하면요. 거래량들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추이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출의 방향들이 이제 앞으로 세지느냐, 강도가 높아지느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들, 거래량이나 집값의 방향성들이 이제 결정될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이 되는 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요. 좀 그 시기적으로는 총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이 된 이후의 시점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봐야 보는 게 이번 좀 그 2024년도의 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층을 유입시켜서 자극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2022년도 12월 달에 정부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춰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박을 가했는데 그때 대출 금리 중에 3종이 내렸습니다. 이 3종이 뭐냐면요. 신용 대출이랑 전세 대출이랑 주담대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내렸고 2022년, 2023년 초부터 우리가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신생아 대출과 그리고 기업들 소상공인에 대한 취약 계층의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들도 지금은 지원하고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스트레스 DSR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거래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모들을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들을 선택적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이게 이제 개인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래량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요. 신도시가 노후주택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이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에 앞서 중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나오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시장의 가격들이 흔들립니다. 전세가도 떨어지고 거꾸로 이주 수요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주 수요가 나오면요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는 양상, 가격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서 이주 수요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할 때 서울에서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기간들을 정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같이 못 나오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겹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향후에 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자극하겠죠.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공공이든 뭐 민간이든 어떻게든 이주 공간을 예전에 성남이 개발할 때 판교로 이주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뭐 구체화시키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발표할 수 있지만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는요 아마도 이런 이주의 문제 때문에 신도시의 어떤 가격들은 좀 자극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단지를 공공에서 뭐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꺼번에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게 공공 이주단지 조성도 이제 서둘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으면요 가격에 대한 자극들이 조금 커지는 양상들이 일기 신도시 특히 노후주택 이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특별법에 적용이 되어서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돼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극점들이 대비를 한다고 해도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으로 집을 사고 그리고 자산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와, 이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그리고 조금 오만해지게 되죠. 아, 내가 이걸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오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보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너무 많고 자산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자산을 불리고 있구나라고 오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부동산을 할 때 사람들이 자산을 낼 때 실수하는 게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한 명밖에 없는데 부동산으로 1등을 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을 하는 것보다는 우등생이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산을 늘리는데 일가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또 용기를 가지고 많이 이제 자산들을 늘리지만요. 그 재능보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요. 좋은 방향성을 갖고 발견하고 그리고 이 자산을 늘리는데 시장에 참여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그렇거든요. 꾸준히 참여하면요. 1등은 못 되지만요. 우등생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등생이 못 되느냐?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저는 우등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우나 고우나 힘드나 힘들지 않느냐?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 끊어놓고 중도에 포기하면 운동을 했다는 위안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운동으로 성과를 거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맛을 보았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생존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터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을 자산을 늘리려고 할 때는 잃어버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한꺼번에 빠르게 많이 급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번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때와 좋은 시기를 맞는 사람들. 하지만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 실력은요, 꾸준함입니다. 시장에 참여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또한 그 시간을 들인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 꾸준함들을 가지면서 시장의 동태를 살피고 기회는 내가 우연히 받아들여지는 다가옴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고 참여할 때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